1883년 4월 초의 어느 날 아침, 나는 홈즈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홈즈가 정장 차림으로 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평소 늦잠 꾸러기였는데 벽난로 위의 시계는 아직 7시 15분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을 껌뻑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왓슨, 일찍 깨어서 미안하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모두 일찍 일어나야 할 운명인가 봐. 허드슨 부인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했는데 부인은 그 분풀이로 나를 깨웠고 나는 자네를 깨운 거야. 무슨 일이야? 불이라도 났어? 아니, 의뢰인이야. 어떤 젊은 여자가 잔뜩 흥분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군. 지금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젊은 여자가 이른 아침부터 런던 거리를 헤매면서 찾아왔다는 건 아주 절박한 사정 때문이겠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일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자네는 틀림없이 그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듣고 싶을 게 아닌가. 그래서 자네를 깨웠다네.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일어나야지. 홈즈는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전문적인 조사와 예리하고 신속한 추리력으로 멋지게 해결하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홈즈와 같이 거실로 내려갔다.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가린 검은 옷차림의 한 여자가 우리를 보더니 창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제가 셜록 홈즈입니다. 이쪽은 내 친구이자 협력자인 왓슨 박사이니 이 친구 앞에서도 뭐든 망설이지 말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추위에 떨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불 가까이로 오세요. 뜨거운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홈즈가 밝은 소리로 말했다.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럼 무엇 때문이죠? 무서워서 그래요, 홈즈 씨. 제 몸엔 시시각각으로 위험이 닥쳐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베일을 올렸는데 확실히 애처로울 정도로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졌고 곧 쓰러질 것처럼 힘겨웠다. 홈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여자를 관찰했다. 걱정할 것 없어요. 홈즈는 허리를 굽혀 여자의 팔을 가볍게 토닥이면서 위로했다. 모두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곳까지 열차로 오셨군요. 어머, 그걸 어떻게 아세요? 부인의 왼쪽 장갑 속에 왕복 차표가 있어서죠. 아침 일찍 집에 나와 이륜마차에 흔들리면서 진흙길을 달려 역에 도착하는 것도 힘들었겠군요. 그녀는 놀랍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부인의 왼쪽 옷소매에 흙이 튄 자국이 7군데나 있어요. 그것도 아직 말라붙지 않은 채로 말이죠. 팔에 흙이 튄 것은 부인이 이륜마차를 탔기 때문이고 또한 마부 왼쪽에 앉았기 때문이니까요. 홈즈가 싱긋 웃어 보였다. 모두 말씀하신 대로예요. 오늘 아침 6시 전에 집을 나와 6시 20분에 레더헤드에 도착해서 첫 차로 워털루역에 왔어요. 홈즈 씨, 더 이상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다간 곧 미쳐버릴 거예요. 내겐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아니, 저한테 마음 써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홈즈 씨. 당신의 소문을 들었어요. 페른투 씨 부인이 공경에 빠졌을 때 당신이 도와주셨다고 하시기에 그분한테 이곳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어요. 부탁이에요. 저를 이 불안에서 구해주세요. 저를 에워싸고 있는 이 암흑 속에 한 줄기 빛이라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2달 후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돈이 들어와요. 그때 꼭 살해를 하겠어요. 그녀는 이미 홈즈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것 같았다. 홈즈는 책상 쪽으로 몸을 돌려 서랍을 연 뒤 작은 수첩을 꺼냈다. 페린토 씨 부인. 아, 생각났다. 오팔머리 장식에 관한 사건이었어. 왓슨, 이건 자네를 알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홈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 다시 그녀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페린토 씨 부인 때와 마찬가지로 부인도 기꺼이 도와드리지요.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형편이 좋을 때 지불하시면 됩니다. 제게는 사건 자체가 보람이고 대가이니까요. 자,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제 불안의 원인은 아주 막연해요. 제 약혼자까지도 저의 증상을 신경과민이라고 해요. 물론 그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를 위로할 때나 말투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홈즈 씨, 당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악함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제발 저에게 닥친 이 위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이름은 헬렌 스토너예요. 지금은 의붓 아버지와 함께 서리주의 서쪽 경계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의붓 아버지는 영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색승계 가문 하나인 스토크 모란의 로일록 일족 중 마지막 혈통이죠. 그 가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홈즈가 끄덕였다. 로일록족은 한때 영국에서 손꼽히던 부호로 유명했죠. 서리주의 경계를 넘어 북쪽으로는 버스커셔, 서쪽으로는 햄프셔까지 가문의 영지가 이어져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지난 세기에 연달아 4대에 걸쳐 완전히 몰락했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몇 에어커의 땅과 200년 전에 지은 낡은 저택뿐인데 그마저도 빚쟁이들에게 담보로 잡혀있지요. 외아들인 제 의붓 아버지의 부친은 그 집에서 가난한 귀족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쳤어요. 이 불행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결심한 의붓 아버지는 친척에게서 빚을 내어 학업을 마친 뒤 의학박사 학위를 따고 인도의 캘커타로 건너갔어요. 인도에는 의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의붓 아버지의 병원은 항상 환자들이 들끓었어요. 그런데 가끔 집안의 물건이 없어지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그만 홧김에 인도인 집사를 때려 죽였어요. 결국 사형에 처해질 위기까지 몰리다가 다행히 극형만은 면했는데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우울증이 생겨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영국으로 돌아왔지요. 의사였던 저의 어머니는 인도의 주둔하는 벵골 포병대 스토너비 소장과 결혼하여 쌍둥이인 저와 언니를 낳았어요. 친아버지는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우리가 2살일 때 그림스빌 로일록 박사와 재혼했어요. 어머니는 영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어요. 8년 전 크루에서 일어난 철도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의붓 아버지는 런던에서 개업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저희를 데리고 스트로크 모란의 낡은 저택으로 옮겼어요. 어머니는 1년 수입이 1000파운드가 넘었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그 재산을 모두 의붓 아버지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 자매가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 한해서였죠. 언니나 제가 결혼할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액수가 저희에게 돌아오도록 유언을 남기셨어요. 어머니의 유산 덕분에 우리는 넉넉하게 생활했고 그 행복을 방해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웃 사람들은 스토크 모란의 로일록과 가장이 옛 저택으로 돌아왔다고 처음에는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의붓 아버지가 난폭해졌어요. 의붓 아버지는 친구를 사귀지도 가족끼리 얘기를 하지도 않은 채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러다 이따금 외출을 하면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큰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로일록 집안의 남자들한테는 본래부터 광적일 정도로 격렬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의붓 아버지의 경우는 오랫동안 열대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거칠어진 것 같아요. 싸움을 하다가 2번이나 경찰에 끌려가는 일이 생기자 그 후로는 마을 사람들이 의붓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슬슬 피해 도망갔어요. 의붓 아버지는 무섭게 힘이 센 데다가 한번 화가 나면 절대로 참지 못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의붓 아버지는 마을의 대장간 주인을 다리 위에서 강물로 던지며 행패를 부렸어요. 또다시 동네가 시끄러워질까봐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서 겨우 막았어요. 의붓 아버지의 친구라고는 떠돌이 집시들밖에 없어요. 얼마 되지 않는 몇 에이커 땅 중에서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에 천막을 치도록 허락했어요. 그에 대한 보답인지
그들은 우붓아버지를 천막으로 초대해 음식 대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붓아버지도 그들과 한패가 되어 몇 주일씩 떠돌아다니기도 해요. 게다가 요즘 우붓아버지는 인도의 동물들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도 현지인을 통해 동물들을 들여오고 있어요. 지금 집에 있는 것은 표범과 비비 원숭이예요. 그것들이 묶이지도 않은 채 저택 안을 돌아다니자 마을 사람들은 우붓아버지와 함께 짐승들까지 두려워하게 되었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니 줄리아와 저의 생활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하녀도 붙어있지 못해서 오래전부터 집안일을 저희들이 직접 해야 했지요. 언니는 30살이 되던 해에 죽었는데 지금의 나처럼 흰머리가 가득했었어요. 아, 언니는 돌아가셨군요. 2년 전이에요. 언니의 죽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저희는 유별난 환경 때문에 같은 또래나 비슷한 신분을 가진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미혼의 오노리아 웨스트페일 이모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따금 이모 댁에 가서 머물다 오곤 했어요.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줄리아 언니는 그곳에 갔다가 명령 대기 중인 한 해병대 소령을 만나 약혼을 했어요. 언니는 돌아와서 우붓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우붓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2주일 남겨놓고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고 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의자 깊숙이 몸을 묶고서 쿠션에 머리를 기댄 채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홈즈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더니 그녀를 흘낏 바라보았다. 그때 상황을 되도록 정확하게 설명해보세요. 네. 그 무서운 사건에 대해서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택은 몹시 낡아서 지금 건물 하나만 쓰고 있어요. 그 건물 1층은 모두 침실인데 거실은 건물 중앙에 있어요. 침실은 건물 중앙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차례로 우붓아버지, 언니, 그 다음 방을 제가 쓰고 있었지요. 3개의 침실은 벽으로 가려져 있어 왕래할 수 없지만 문은 모두 같은 복도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3방 모두 창밖은 잔디예요. 그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우붓아버지는 일찍 침실에 들었지만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붓아버지가 즐기는 인도 담배의 강한 냄새에 언니가 질색을 했으니까요. 언니는 담배 냄새를 피해 제 방으로 와서 보름 앞으로 닥쳐온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비롯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11시쯤 되었을 때 언니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헬렌, 밤에 휘파람 소리 들었니? 아니? 네가 자면서 휘파람을 불 리도 없고. 언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데 갑자기 휘파람 소리라니 뭐야? 며칠 전부터 매일 새벽 3시쯤 되면 항상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 나는 잠귀가 밝아서 그 소리에 잠이 깨고는 해.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지만 옆방 같기도 하고 잔디밭 같기도 해. 그래서 너도 들었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난 못 들었어. 하지만 틀림없이 그 기분 나쁜 집시들이 전 어디에선가 부는 걸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정원 쪽에서 부는 거라면 네가 듣지 못했을 리가 없잖아? 난 언니보다 깊이 잠들잖아. 하긴 어쨌든 중요한 일은 아니야.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내 방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곧 언니 방에 열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분 다 밤마다 방문을 잠그고잖아요. 홈즈가 물었다. 네, 언제나 그렇게 했어요. 왜죠? 우붓아버지가 기르는 표범과 비비 원숭이 때문이에요. 방문을 잠그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이 들지 못했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언니와 나는 쌍둥이예요.
그런 관계가 있는 두 영혼이 얼마나 미묘한 반응을 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날 밤은 폭풍이 심하게 몰아쳤고 거센 빗줄기가 계속 창문을 두드려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소리 틈새로 여자의 무시무시한 비명이 들렸는데 틀림없이 언니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급히 쇼를 두르고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문을 연 순간 언니가 말하던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무거운 금속 떨어지는 듯한 소리도 들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니 침실 앞으로 가자 방문의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나고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저는 무엇이 나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면서 방문을 지켜보고 서 있었는데 복도에 켜져 있는 램프의 불빛을 받으며 언니가 나왔어요. 언니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했고 두 손은 구조를 청하듯 앞으로 내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었지요. 제가 달려가서 언니를 두 팔로 안자 언니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심한 고통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몸부림쳤고 손발도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언니 위로 몸을 굽히니까 그때서야 오 할렘 밴드가 얼룩무늬 밴드가 하고 겁먹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손가락으로 계속 의붓아버지 침실 쪽을 가리키면서 뭔가를 말하려다가 다시 경련이 일어나자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큰 소리로 의붓아버지를 불렀는데 마침 의붓아버지가 가운을 입고 방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의붓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언니의 입에 브랜드를 흘려넣기도 하고 의사를 불러오라고 말로 사람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기력을 잃더니 결국 숨을 멈췄어요. 이것이 가엾은 언니의 끔찍한 최후였어요. 잠깐, 휘파람 소리와 금속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건 틀림없습니까? 검시관도 제게 그걸 물어봤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밤이었고 집이 낡아서 자주 삐거덕거렸기 때문에 착각일지도 모르겠어요. 언니는 옷을 입고 있었나요? 잠옷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불을 켰던 성냥을 왼손에 성냥갑을 쥐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언니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성냥을 켜서 주위를 살펴보았군요. 이건 중요한 점이에요. 검시관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의붓아버지의 포악한 성격이 인근에 널리 알려졌던 터라 검시관은 특히 주의 깊게 조사했어요. 하지만 끝내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문이 안에서 걸려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고 창문에는 굵은 쇠막대가 달린 구식 덧문이 있어서 밤마다 그것으로 문단속을 했거든요. 벽도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이상이 없었고 바닥도 마찬가지였어요. 굴뚝이 큰 편이지만 굵은 못이 4개나 박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언니의 방 안에 혼자 있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게다가 언니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독살되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의사들이 조사했지만 확실한 건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헬렌 양은 언니가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공포 때문에 신경에 큰 쇼크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그리 무서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정원에 집시가 있었네요. 네, 몇 사람은 언제나 거기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참,
언니가 말했다는 밴드. 그 얼룩무늬 밴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만약 밴드가 끈이 아니라 사람들 무리를 뜻하는 거라면 숲속에 집시들을 두고 한 말일지도 몰라요. 언니가 말하는 얼룩무늬란 집시가 곧잘 머리에 감고 있는 물방울 무늬 손수건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니가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닐지. 홈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긴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언니가 세상을 뜬 지 2년이 지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생활은 정말 쓸쓸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전에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한 분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퍼시 아미티지라는 분인데 레딩에서 가까운 크레인 워터에 사는 아미티지 씨의 둘째 아들이에요. 의붓 아버지도 이 결혼에 반대하지 않아서 돌아오는 봄에 우리는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녀는 다시금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는지 숨을 깊게 내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 건물의 서쪽 부분을 수리하기 시작해서 제 침실벽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언니 방으로 옮겨 언니가 잠을 자던 침대에서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일이에요. 잠이 오지 않아 언니가 세상을 떠날 당시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의 정적 속에서 나직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의 죽음을 예고라도 하는 것 같았던 바로 그 휘파람 소리였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공포가 어떠했을지 아시겠지요? 저는 벌떡 일어나 램프에 불을 켜고 살펴보았지만 방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겁에 질려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기다리다가 날이 밝자마자 몰래 집에 빠져나와 맞은편에 있는 크라운 호텔로가 이륜마차를 불러 타고 레더헤드로 가서 열차를 탔어요. 어떻게든 빨리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방문하게 된 거예요. 정말 잘 판단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을. 홈즈가 물었다. 아니요. 제가 할 이야기는 이게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있을 거예요. 헬렌 양은 의붓 아버지를 감싸고 있어요. 어머, 어떻게 그런 말씀을... 홈즈는 대답 대신 그녀가 무릎에 얹어놓고 있는 손목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손목에 검은 레이스 소매 장식을 걷어올렸다. 하얀 손목에는 엄지와 4개의 손가락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회색 반점 5개가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심하게 손찌검을 당했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자국이 나 있는 손목을 얼른 감췄다. 의붓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에요. 의붓 아버지는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랜 침묵이 흘렀다. 홈즈는 두 손으로 턱을 괜 채 소리를 내며 타고 있는 벽난로의 불을 지그시 보고 있었다. 이건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건을 파헤치기 전에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당장 스토크모란에 간다면 로일로 의사 모르게 방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홈즈가 말했다. 다행히 의붓 아버지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런던에 간다고 했으니 저녁 때나 돌아올 거예요. 가정부가 한 명 있지만 나이도 많고 좀 미련해서 방을 조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잘 됐군요. 왓슨. 자네도 함께 갈 거지? 물론. 홈즈는 다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가겠습니다. 헬렌 양의 오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모처럼 런던에 왔으니 몇 가지 일을 본 다음 2시 열차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오후에 스토크몰 안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두세 가지 간단한 일을 마쳐야겠군요. 잠깐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라도 함께 하지요. 아니에요. 전 가야 해요. 걱정거리를 털어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때를 기다릴게요. 그녀는 두꺼운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방에서 나갔다. 왓슨,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가 의자에 기대어 물었다. 매우 어둡고 으스스한 사건 같은데. 정말 어둡고 으스스한 사건이지. 더구나 헬렌 양이 말했듯이 바닥이나 벽에 아무런 이상도 없고 문이나 굴뚝으로도 출입할 수 없었다면 혼자 있던 언니가 살해됐다는 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야. 밤마다 들려왔다는 휘파람 소리와 언니가 죽을 때 했다는 이상한 말은 뭘 뜻한다고 생각하나? 글쎄, 잘 모르겠어. 밤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로일로 의사와 친한 집시의 무리들, 즉 집시 밴드가 정원에 와 있었다. 로일로 의사는 딸의 결혼을 방해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언니가 죽을 때 밴드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헬렌 양이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 그 소리는 덧문을 받치고 있던 세막대기가 원위치에서 떨어지는 소리였을지도 몰라. 이런 사실들을 연결하다 보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잡힐 것 같아. 그렇다면 집시의 역할은 무엇이 있었을까? 나도 아직 모르겠어. 헬렌 양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 스토크몰 안에 가려는 거야.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감췄는지 확인하고 싶네. 당신 누구야? 홈즈가 갑자기 소리를 친 이유는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굉장히 덩치가 큰 노인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검은 중산 모자에 검은 프로코트를 입었고 무릎까지는 각반을 감고 있었으며 손에는 사냥용 채찍을 들고 있었다. 쓰고 있는 모자가 문틀 위에 가로된 나무에 닿을 정도로 키가 아주 큰 노인이었다. 볕에 누렇게 그을렸고 주름살이 많은 그의 커다란 얼굴에서는 온갖 사악함이 풍겨나오고 있었다. 노기가 가득한 움푹 팬 눈과 가늘고 높은 코는 비록 늙기는 했지만 어딘지 사나운 독수리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누가 홈즈야? 내가 홈즈입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나는 스트로크모란의 그림스빌 로일롯이다. 로일롯 의사시군요. 어서 앉으세요. 그럴 필요 없어. 방금 내 딸이 다녀갔지. 여기까지 내가 미행했다. 그 애가 대체 무슨 말을 짓거린 거지?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추운 것 같군요. 홈즈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딸이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잖아. 노인이 사납게 소리쳤다. 그런데도 크로스커스 꽃은 잘도 핀다더군요. 홈즈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다. 어물쩍 넘어갈 속셈이군. 이 나쁜 놈. 니놈 소문은 전부터 들었어. 주제넘게 설치고 다닌다더군. 홈즈는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참견 잘하는 놈아. 홈즈는 좀 더 크게 미소를 지었다.
경찰의 앞잡이 홈즈! 홈즈는 유쾌한 듯이 키들키들 웃었다. 정말 재밌군요. 나갈 때는 문을 꼭 닫아주십시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잘 들어. 내 딸 헬렌이 여기 왔었다는 것은 네 녀석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 내 두 눈으로 봤으니까. 하지만 우리 집 문제에 쓸데없이 참관할 생각은 하지 마. 날 만만히 봤다가는 큰 코 다칠 테니까 명심하라고. 그는 난로 곁으로 가서 부젓가락을 움켜쥐더니 볕에 그을린 커다란 두 손으로 금세 구부려 놓았다. 봤어? 괜히 참견하다가 나에게 붙잡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로일롯은 구부린 부젓가락을 난로에 던지고 나서 성큼성큼 방을 나갔다. 꽤 유쾌한 노인이군.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저 노인만큼 덩치가 크지는 않지만 내 팔 힘도 만만치 않지. 조금만 더 머물렀다면 나도 보여주었을 텐데. 홈즈는 부젓가락을 들고 힘을 주어 원래 모양대로 펴놓았다. 나를 경찰 앞잡이 정도로밖에 안 보다니 좀 실례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하지만 덕분에 이 사건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지는군. 헬렌 양이 미행당한 건 좀 안타깝지만 걱정할 것은 없어, 왓슨.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게. 식사 후에 나는 등기소에 들러 이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오겠어. 홈즈는 1시간 가까이 외출했다가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숫자와 메모로 빼곡한 파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죽은 부인의 유언장을 보고 왔어. 투자 물건 등을 포함해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현재의 평가액을 산정해봐야 하거든. 부인의 사망 당시 수입은 연간 1100파운드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농산물 가락이 하락해서 750파운드 정도야. 그리고 딸들은 결혼하면 각자 해마다 250파운드씩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그 노인은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되고 둘 다 결혼하면 그땐 그야말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오전에 한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어. 그에게 딸들의 결혼을 방해할 만한 강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왓슨, 이렇게 되면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네. 우리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을 그 노인이 알았으니까. 준비가 되면 마차를 불러서 워털루역으로 가세.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 게 좋겠어. 상대는 부젓가락을 구부릴 정도로 힘이 센 남자니까.